일단 오늘은 그 여섯 번째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22번째 이제 질문을 한번 읽어보고, 그에 대한 이제 답변을 한번 드릴까 합니다. 이게 좀 너무 길다 보니까 좀 제가 짧게 하려고, 질문을 두 개만 뽑았어요, 오늘은.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질문은 이제 이거죠. 이제 2주택인데, 매도 후에 이제 똘똘한 1주택으로 이제 갈아타기에 대한 이제 질문이고요. 나이대는 이제 뭐 거의 이제 40에 이제 가깝게 되신 분이고, 주택이 이렇게 이제 두 개가 있습니다. 이제 안양 레미안 메가트리아하고 수원 SK 스카이뷰, 이거를 각각 이제 18년하고 이제 19년에 이제 각각 사셨고요. 그리고 거주는 지금 이제 안양에 하고 계시고, SK 스카이뷰는 투자로 구매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시작 동기가 참 이제 흔한 주제이긴 한데, 이제 집값이 이제 오르는 것을 보고 그런 내용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읽어볼게요. 사연을. 일단 10년 정도 되셨고요. 이제 아이가 없고 앞으로도 계획이 없어요. 요즘에 이제 이런 분들이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가 없어서 그거를 이제 거주할 이제 필요가 없는 거죠. 아이에 맞게. 그래서 결혼 4년 차인 이제 2018년도에 집값 오르는 걸 보고 부랴부랴 안양 아파트를 매수하게 되었다. 그래도 이게 이제 결혼을 10년 차가 되니까 이거를 이제 지켜볼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강조하고 싶은 게 이거예요. 부랴부랴라도 어쨌든 매수를, 사실 오르는 걸 보고 이제 매수하는 건 이렇게 좋은 방법은 아닌데, 이 당시도 이제 어느 정도 좀 올랐을 때긴 해요. 근데 이게 다행히 경기도는 이 당시 이제 안 올랐거든요. 서울은 그동안에 이제 18년까지 많이 올랐는데, 그래서 사람들 관심이 다 이제 그때도 서울에 가 있었어, 사실은. 경기도는 안 오른다. 이런 분위기가 이제 팽배해져 있는 이제 시기가 이제 2018년도였는데, 이때 이제 9.13 대책이 나왔죠. 9.13 대책이 나와서 꽤 오래 갔습니다. 이제 하락기가. 근데 이거를 몇 월에 했는지까지는 어, 적어주지를 않아가지고 제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18년 9.13 대책 이후로 안 올랐어요. 안 올랐는데 이전에 아마 사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 동기만 놓고 보면은 지금 물리신 분하고 다를 바는 없어요. 그냥 이게 그냥 연도를 그냥 20년, 21년으로 바꾸면, 아니 20년이나 21년으로 바꾸면 이제 똑같은데, 정말 다행인 거는 그래도 이제 그 전부터 이제 지켜봐 오셨기 때문에 나이가 좀 있으셔가지고 18년도에 했고, 그다음 이제 대책이 나왔고, 그 뒤로는 이제 좀 안 올랐단 말이에요. 안 올랐는데 이게 이제 29년에 이제 7월부터 이제 금리 이제 인하가 이제 시작되고, 이 9.13 대책의 어떤 이 정책발이 좀 막히면서 이제 떨어지면서 이게 이제 다시 오르기 시작합니다. 다시 오르기 시작하는데, 서울이 그때 당시에 이제 조정적으로 이렇게 막 묶여 있다 보니까 이게 이제 경기도 쪽으로 이제 흘러 들어가는 시기에, 어 그러니까 이게 오르겠죠. 이게 18년에 샀던 게 이제 가격이 이제 올라가기 시작하니까 아마 이제 1년도 채 지나지 않아서 이제 마통으로 수원 아파트까지 이제 매수를 하게 된 거죠. 근데 다행히 생각보다 되게 많이 올랐던 게 이제 코로나가, 이거는 저도 이제 예상을 못 했는데, 20년 2월에 어떻게 보면 코로나가 터지면서 부양책을 20년 한 6월인가 7월부터 이제 부양책을 쓰면서 이제 화폐 가치가 이제 상당히 낮아지면서 이게 이제 폭등을 했죠. 폭등을 하면서 이제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잘된 투자가 됐어요. 복귀를 해보자면, 그래서 타이밍적으로는 둘 다 괜찮은 시기에 이제 사셨고요. 18년, 19년 이게 경기도를 이제 사서 들어가서 이제 괜찮은 이제 수익을 보셨고, 아마 19년까지 투자를 하신 분은 어디를 사더라도 물리지는 않았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뭐 20년까지도 사실 안 물리는 아파트들이 이제 꽤 되는데, 그래서 1억 5천, 1억 4천 이제 수익을 보셨어요. 근데 제가 이제 읽다 보니까 여기서 조금 걸리는 거는 뭐냐면, 1년이 채 지나지 않았다는 거야. 1년이 채 지나지 않았다. 그렇다면 이게 이제 비과세 이제 문제가 걸리거든요.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문제가 이제 발생을 합니다. 어,
일시적 1가구 2주택은 제가 이제 1, 2, 3 법칙을 알아야 된다. 1, 2, 3 법칙이 뭐냐? 어, A주택, 먼저 산 A주택하고 B주택 사이에 1년이 넘어야 된다. 근데 지금 1년이 지금 채 지나지 않았다고 하니까 이 A주택을 지금 팔면은 비과세가 지금 안 되는 문제가 일단 있고요. 그리고 이 두 번째 A주택을 2년 이상 보유 또는 실거주를 해야 된다. 이거는 만족을 하셨죠. 그리고 A주택을 B주택을 산 뒤로부터 3년 이내에 매도해야 된다. 혹시 이거를 알고 계셨는지 안 계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이 4번 이거를 헷갈리니까 1, 2, 3이니까 1, 2, 3으로 바꿀게요. 이거는 이제 대전제고요. 이렇게 이제 바꿨을 때 일단은 요거를 이제 불만족한다. 1번. A주택하고 B주택 1년이 넘어야 되는 걸 일단 불만족했고요. 이거는 이제 만족을 했고. 그리고 3번도 19년에 등기를 쳤으면 아니야, 18년에 A주택을 등기를 쳤으면 이거를 산 뒤로부터 3년 이내에 팔아야 되니까 이미 지났죠. 지금 22년까지 팔았어야 되니까 사실은 21년에 이거를 이제 팔았어야 되는 거예요. 안양 레미안 메가트리아를 팔았으면 아주 베스트한 결정이 될 수 있었는데 아마 이거를 이제 팔지 못했던 이유가 아마 여기 지금 거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타이밍을 좀 놓치신 게 아닌가 이런 이제 생각을 일단 1차적으로 일단 한번 해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팔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순서가 물론 뭐 어느 하나를 먼저 팔면은 나머지 남은 하나는 이제 비과세가 되긴 해요. 비과세가 되긴 하는데 한 채는 비과세를 못 받고 세금을 내야 되니까 더 적게 오른 걸 먼저 팔아야 된다. 만약 팔려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이제 2주택을 늘리실 분도 넋 놓고 있지 마시고 이거를 꼭 숙지하셔가지고 전략을 좀 세우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이제 드리고요. 그래서 1억 5천이라고 둘 다 이제 비슷하게 이제 올랐는데 음, 아무래도 이제 안양과 수원에 위치한 아파트다 보니까 이제 핵심지에 오르는 폭이 적어서 투자를 위해서 갈아타기 하고 싶다. 그러니까 이제 좀 이제 오르는 속도가 좀 느려졌죠. 느려지다 보니까 이제 좀 팔고 싶은 것도 있고 이게 참 이제 본능이 참 그런 게 지금 이제 똘똘이만 오르잖아요. 옛날에는 오히려 경기도 아파트가 이제 오르는 폭이 더 컸어요. 컸는데 막 오를 때는 이게 그냥 가만히 있다가 지금 이제 똘똘이로 올리다 보니까 그쪽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관심이 또 그쪽으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팔고 안 오르는데 팔고 그쪽으로 가는 게 맞지 않냐 이런 이제 생각이 좀 이제 또 드는 거죠. 그리고 두 채를 이제 정리하고 이제 주식 포함해서 현금 2억 정도를 합치면 이게 8억 정도가 되는데 여기 세금 계산도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이게 비과세가 아니기 때문에 어, 세금 계산 한번 해보시고 이거보다 더 줄 수도 있어요. 어쨌든 똘똘한 채로 이제 갭 투자하거나 저희는 월세로 거주를 해야 될지 아니면 실거주를 할 수 있는 곳으로 이사를 해야 될지 고민이 된다. 음, 근데 일단 자녀가 없으니까 무조건 실거주를 해야 될 곳으로 이사를 가라는 말씀은 제가 드리진 못하겠어요. 드리진 못하겠고 일단 둘 다 상관이 없어요. 둘 다 상관이 없고 그리고 이제 신랑은 수원, 저는 관악구. 아, 실거주를 고려하면은 이게 세 가지 정도를 고려하고 계시더라고요. 과천, 레미안슈르하고 그다음에 고덕 그라시움하고 옥스파크 힐스테이트. 요거는 이제 갭 투자로 생각을 하고 계시고 이거는 이게 둘 다 갭 투자구나. 이것도 갭 투자.
그러니까 레미안 슈르는 실거주가 가능하시고 나머지 두 개는 이제 둘 다 갭 투자로 검토를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더 나은 선택지가 있는지. 음. 그리고 또 뭐 정자동에 뭐 느티나무 이것도 이제 매수하는 거 생각하고 있다. 그래서 이 생각이 좀 많아지다 보니까 이제 방향성을 잡지 못해서 선택이 어렵다. 뭐 이런 이제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보면 현재 주택이 두 개가 있는데 한 개만 팔고 한 개를 추가로 살까? 아니면 두 개 다 팔고 똘똘이 한 개로 갈아탈까? 이게 그 다음 질문도 사실 이거거든요. 주택 수는 다르지만 어쨌든 하나를 더 늘릴까? 그 뒤에 질문 하나를 더 늘릴까? 아니면 하나 있는 거 팔고 갈아탈까? 이건데 결론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일단은 이 아파트를 팔아야 되는지를 먼저 검토를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안양 레미안 어, 메가트리아 이게 여기 있죠. 일단 메가트리아를 제가 이제 정리를 한번 해봤는데 음, 좀 보이시나요? 좀 크게 가볼게요. 24평을 이제 사셨고 이 18년에 샀으니까 가격이 이제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이제 그래프가 지금 정점 찍고 바닥 찍었다가 올라갔다가 소폭 내린 이 전형적인 그래프를 그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적정가를 보면은 KB 부동산을 통해서 이제 적정가를 이제 알 수가 있는데 하위 일반 평균 상위가 각각 6억 1,500, 6억 4,500, 6억 8천이에요. 전세가율은 64에서 65. 근데 이제 제가 이 최고가가 나온 요 동을 기준으로 해서 이거를 체크를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최고가는 이제 8억 8,800이 나왔어요. 또 아실로 한번 볼까요? 어, 이게 이제 아실로 보면은 여기서 이제 최고가가 나온 게 어떻게 보면 이제 108동이잖아요. 108동. 그래서 같은 동끼리 일단 비교를 하는 게 좋거든요. 같은 동끼리. 그래서 8억 8,800이고 이제 최저가는 20 잠깐만요. 최저가는 거래가 어쨌든 이렇게 뭐 그 뒤로 많이 되지는 않았어요. 이 동만 보면 8억 8천이고 최저가는 6억 900 정도가 이제 최저가가 되는 거고 이제 현재는 6억 7,500이나 6억 9천 이런 이제 수준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보면 음, 이렇게 되는 거죠. 최고가를 받았던 시기가 100%로 잡았을 때 최저가가 이제 6억 900이니까 거의 한 30% 가까이 이제 떨어진 거죠. 떨어졌다가 지금 현재 호가가 7억 2천이에요. 이 동이. 물론 이거보다 이제 낮은 호가는 있는데 요 해당 동은 제일 낮은 게 7억 2천이야. 그리고 이 수준이 지금 81%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 상급지에 있는 단지들의 회복률을 먼저 봐야 돼요. 근데 잠실 엘스를 제가 기준으로 해서 많이 드리는데 잠실 엘스가 지금 30, 83에서 정고점 대비해서 85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얘보다 이제 좋은 애들은 이제 90%가 넘고 뭐 신고가가 넘어가는 애들도 지금 최상급지에서는 벌어지고 있는데 밑으로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이 회복률이 점점 떨어져요. 그러니까 옛날처럼 돈이 넘쳐가지고 물이 꽉 차면은 그 다음 꽉 차고 꽉 차고 꽉 차고 이런 식으로 사는 게 아니라 지금은 이제 돈이 좀 몰리는 느낌이야. 누가 보면은 어떤 분한테는 얘도 똘똘이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밑에서 두 채를 팔고 한 채로 이렇게 똘똘이로 들어오고 그런 수요가 이제 점점 점점 밑으로 갈수록 줄어들다 보니까 81% 정도면은 거의 회복을 다 했다. 라고 이제 볼 수가 있고 실제로 이제 그래프를 받아 회복했다가
지금 이제 소폭 내려가지고 지금 이게 약간 정체 중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전세가가 이게 올라가는 수준이 뭐 이런 각도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유동성이 이때까지만 해도 같이 가다가 요 시기부터는 유동성이 들어온 거죠. 들어왔고 유동성이 빠졌고 지금은 이제 전세가율하고 이제 비슷하게 가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제가 봐야 될 첫 번째는 이게 이제 첫 번째고요. 회복을 많이 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물건 개수입니다. 매매가 241개, 전세가 41개야. 그러니까 매매가 지금 전세보다 훨씬 크다는 얘기는 아무래도 가격을 방어함에 있어서 어, 좀 비싸다. 비싸고 비싸다는 얘기가 좀 더 맞는 얘기죠. 그러니까 내놓은 사람이 더 많은 거야. 하려고. 그러니까 올라갈 확률보다 좀 떨어질 확률이 좀 더 높다고 봐도 이제 무방합니다. 그리고 이 비율, 이 비율은 제가 호갱론으로 한번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은데, 안양시 이제 메가트리아가 진짜 말 그대로 메가예요. 그래서 한때 이 분양했을 때는 진짜 화제가 좀 많이 됐던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안양역 이제 1호선에서 도보권에 있고요. 도보권에 있고 이 만안구에서는 이제 대장 아파트예요. 뭐 기본적으로 안양시가 동안구하고 이제 만안구가 있는데 어 만안구가 좀 더 싸죠. 아무래도 이쪽이 그 재개발 지역도 좀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상가가 원래 구도심이에요, 이쪽이. 구도심이라 가지고 이렇게 이제 상업적이 되게 엄청 크게 형성이 돼 있습니다. 음, 그 상태에서 이거를 이제 찍어 보면요. 25평이니까 25평으로 한번 찍어 볼게요. 매매랑 이제 전세랑 같이 봤을 때 이 19년부터 유동성이 들어왔다고 봤을 때 전고점까지 21년은 9월이 보통 이제 전고점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올라간 퍼센테이지가 60% 매매 오르는 동안 전세 33%가 올랐어요. 그러니까 보통은 유동성이 전혀 없다 그러면은 전세랑 거의 비슷한 비율로 오르거든요. 근데 20%, 25% 정도는 돈이 들어갔다는 얘기야. 유동성이 이 사이에. 그리고 그 뒤로 21년 뒤로 빠질 때는 어 23년 1월 정도로까지 봤을 때 그대로 뱉어냅니다, 이게. 34% 전세 20% 빠진 동안에 34%가 빠졌고요. 그리고 다시 지금 현재 오면은 이제 거의 비슷해졌어요, 지금. 그러니까 돈이 다 빠지고 지금은 이제 전세가 오르냐 내리느냐에 따라서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수준으로 변했다는 거야. 그러면 전세는 결국 이제 물량하고 이제 금리인데 금리는 이게 변동이 좀 크지 않을 것 같기 때문에 변수가 지금 현재는 이제 물량 변수만 남아 있는 거예요. 근데 다행히 이제 물량이 전체적으로 지금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이게 올라갈 확률은 좀 있는 편이에요, 사실 전세가. 근데 크지는 않을 거야. 이 상승률이 이것도 지금 1년에 15%면 되게 많이 오른 거거든요. 근데 이게 많이 떨어져 있어서 이렇게 된 거고 이거를 상승률을 잠깐만요. 19년 거의 이제 한 3년 동안에 이 전세가 몇 프로가 올랐냐? 3년이죠. 3년 동안에 한 9%? 전세가 9% 올랐고 매년이요, 매년. 그리고 매매는 거의 20%가 올랐어요. 그죠? 그리고 이거를 더 전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쭉 당기면은 5년, 6년으로 해볼까? 계산하기 좋게. 계산하기 좋게 6년으로 하면은 매매가 4% 올랐고 전세가 1% 올랐어. 어, 4%. 그러니까 지금은 어떻게 보면 이제 바닥을 치긴 했어요. 바닥을 치긴 했고 지금은 이제 돈이 다 빠졌기 때문에
전세가 이제 올라가는 만큼만 이제 올라가는데 얘가 문제는 뭐냐면 전세가 그렇게 많이 올라가는 아파트가 아니야. 전세가. 전세가 각도가 돈은 들어올 때는 많이 들어오는데 각도가 전세는 뭐 요 정도 각도로 가다 보니까 그래서 상승률도 이제 이 각도로 가는 거예요, 이제. 갈 확률이 커요, 되게. 전세랑 나란히 갈 확률이 커. 지금 대부분의 아파트가. 그래서 이 상승폭이 되게 이제 좀 작아질 확률이 되게 크거든요,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돈이 들어가는 아파트들은 이제 특정 단지들만 돈이 좀 들어갈 수가 있고 그냥 별 특징 없는 아파트들은 대부분 이제 전세 따라 이제 갈 텐데 그래서 저는 얘를 매도하는 게 어차피 또 남았고 돈도 남았고 하니까 매도하는 거를 저는 이제 추천을 드리고 있어요. 추천을 드린다. 그리고 이제 수원 스카이뷰도 이제 마찬가지인데 수원 스카이뷰 아 참 요거 설명 안 드렸구나. 이게 이제 급매로 가늠이 되려면 여기 지금 하위 평균가보다 낮으면 초급매예요. 이게 보통 1층 기준으로 하거든요. 1층. 그리고 이 KB가 보통 한 6개월 정도 늦어요.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반영이 늦기 때문에 어, 호가가 높다는 거는 KB보다 높다는 거는 그 6개월 사이에 많이 올라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상승을 하고 있다는 얘기고 내려가 있다는 얘기는 6개월 그 사이에 많이 반영이 가격이 내려가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이제 점들이 거의 이제 위쪽에서 지금 놀고 있고 뭐 이렇게 올라가는 각도보다는 거의 이제 정체 수준의 이런 점들이 이제 매매에서는 나타나고 있고요. 이 호가도 어떻게 보면 상위 평균가보다 높죠. 높기 때문에 이 호가가 지금 낮은 건 아닙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게 더 올라가려면은 저 위에서부터 더 상급지부터 이게 쭉쭉쭉 올라줘야 되는데 지금 돈이 지금 막혔잖아요. 스트레스 DSR을 비롯해서 금리 변동성도 이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금리가 만약에 내린다고 해도 이 상승 어떤 기대감이 떨어지면은 다 전세로 가요. 떨어진 만큼 전세로 가. 그래서 전세는 오르고 매매는 좀 정체해 있는 그런 현상이 좀 펼쳐지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전세는 그래도 이 박스권 안에 있기 때문에 더 올라갈 확률이 크고요. 매매는 좀 멈춰 있을 확률이 크다. 이거를 이제 나타내려고 제가 이게 표시를 했고 5년 동안 이분이 이제 19년에 18년에 사셨지만 이제 19년부터 지금 5년 동안 봤을 때 매매랑 전세 비율이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올라갔던 게 지금 다 토해낸 거예요, 지금. 이게 돈 들어가는 기간이 여기였고 지금은 원래대로 온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이 아파트는 5년 동안 지금 4%씩 올라간 가는 특성을 갖고 있는 아파트다. 4%씩.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제 전세가가 이제 올라가는 아파트가 좀 곽강을 받을 거예요. 당연히 전세가가 올라간다는 얘기는 수요보다 공급이 작다는 얘기고 희소성이 이제 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4% 정도의 성장률은 기대해 볼 수가 있는데 그리고 바닥을 쳤기 때문에 뭐 더 내려가봤자 뭐 그렇게 큰 헌팅이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내려가봤자 올라갔다 내려갔다 뭐 요 정도예요. 요 정도 틈에서 왔다 갔다 할 것 같은데 어느 정도 드셨으니까 파는 게 좋겠다. 그걸 설명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수원 SK 뷰 같은 경우도 세대수가 둘 다 이제 큰 것만 사셨어요. 근데 이거는 되게 잘하신 거예요. 신축을 세대수 큰 거. 이것도 나름 신축이었겠지 그 당시에는 메머드급 이제 단지를 이제 사셨는데 수원 SK뷰는 이제 어디 있느냐? 음, 여기 있는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뭐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렉스비아, 자이 이것도 이제 있었고 이거는 이제 성균관대 정자동이에요. 정자동 쪽에 있는 거고 원래는 이 화푸가 들어오기 전에는 얘가 대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손가락 안에 들어요. 이 안에서는.
장안구 안에서는 손가락 안에 이제 드는 단지인데 얘 시세를 이제 보면은 얘도 이제 마찬가지로 19년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3년치를 딱 봤을 때 올라간 비율이 76, 23이에요. 3년치 봤을 때. 그러면 얘도 한 8%? 그리고 매매는 어 25% 정도 이렇게 이제 올랐던 거예요. 이게 돈이 많이 들어간 거죠, 사실. 원래 전세가 매매를 밀어 올리려면 8% 정도만 올랐어야 되는데 17% 정도의 돈이 더 들어간 거예요. 이 시기에. 유동성 범람에 의해서 이제 들어간 거죠. 근데 돈이 금리를 올리니까 돈이 쭉 빠지죠. 빠지니까 또 얼마큼 내렸느냐? 이 정도 봤을 때 전세는 뭐 거의 안 빠졌는데 오히려 올랐네, 전세는. 4%가 올랐는데 매매가 30%가 빠집니다. 올라간 건 몇 프로 올랐어? 67% 오르고 30% 오르고. 그러니까 이게 우상향은 되는 거죠, 계속. 우상향은 되는데 타이밍을 잘못 들어가면 이게 물린 게 되는 거고. 지금 또 다시 전세는 거의 안 오르는데 매매가 회복이 많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실거주가 되게 좋아하는 지역이거든요. 정자동. 정자라는 이름이 들어가면 보통 이제 학군이 많이 발달을 해요. 정자동 관련되면은 원래 그 다 그런 건 아닌데 다 그런 건 아닌데 어쨌든 살기가 옛날부터 좀 좋았던 그런 동네에 이제 정자동이라는 이름이 많은데 얘도 어쨌든 선호하다 보니까 지금 실거주장에 지금 많이 오른 거야. 응. 전세는 안 오르고. 그러니까 이런 게 좀 위험한 거예요. 유동성이 많이 들어가 있으면 어,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 근데 전세가 밑에 받치고 있으면 안 빠져요. 근데 딱 보시면 알겠지만 각도가 좀 벌어지고 있죠. 언제까지 올라갈진 몰라요. 언제까지. 근데 지금 이제 어쨌든 대출을 막았기 때문에 급등할 확률은 거의 없는 거고, 이제 조금 이제 멈출 확률이 되게 커요. 크죠? 그리고 얘가 이제 특례가 원래 좀 되는 아파트이기 때문에 23년에 좀 수혜를 많이 받은 것 같아요. 9억 이하기 때문에. 똑같이 얘도 이것도 25평이구나. 25평이 지금 한 6억, 6억 정도 이제 하는 거고, 정신이 없네요. 얘도 똑같이 이제 1번 100%로 봤을 때 이제 같은 해당 동이 70%까지 그 똑같죠. 두 아파트가 30%까지 똑같이 떨어졌다가 얘는 회복률이 지금 88입니다. 그러니까 더 많이 회복한 거야. 더. 그래서 저 같으면 팔 것 같아요. 저 같으면. 이 정도 회복했으면은 게다가 지금 아까 보셨지만 전세가 지금 안 받쳐 있는 상태에서 실거주자가 들어가서 지금 받쳐주는 거잖아요. 올라간 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5년 동안에 어쨌든 매매가 많이 올랐으니까 전세보다 매매가 많이 올랐으니까 지금 이제 회복률이 지금 상당히 높은 거예요. 그리고 매매가 역시 또 많아. 두 아파트가 지금 비슷해요. 둘 다 경기도. 사실 안양이나 수원이나 뭐 같은 매개에다가 대단지에다가 어 대단지에다가 똑같이 전세가 원래 준데 유동성을 똑같이 한번 크게 먹고 지금 내려왔다가 각도도 똑같죠, 지금. 올라왔다 내려왔다 지금 조금 소폭한 요 상태가 지금 계속 지속이 되고 있고요. 왜냐하면 얘는 전세가 오를 확률이 큽니다. 얘는 전세가 왜냐면 너무 많이 안 올랐기 때문에 전세가 오를 확률이 크고 실제로 여기 위에 좀 전세가 좀 많이 찍히고 있죠. 그러면 이제 KB가 올라갈 이제 확률이 되게 크고요. 얘도 지금 매매가 이렇게 끝에 있는데 이 자세히 보시면은 이게 지금 KB가 좀 떨어지고 있어요. 이게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막 바닥에 이렇게 점이 막 찍혀 있으면은 어 팔면 안 돼요. 너무 하락이 많이 된 거기 때문에 팔면 안 되는데
이렇게 위에 이렇게 있으면은 어느 정도 먹었다는 거야. 그러면 이제 남은 거는 이 아파트를 떠나서 대세 상승장이 오느냐, 상승장이 오느냐, 아니면 그냥 어 뭐랄까 보합장이 오느냐, 하락장이 오느냐. 이 큰 흐름에 의해서 이제 결정되는 거지.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할 만큼 했다. 할 만큼. 그러니까 수혜를 입었다. 23년에.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이 두 채를 다 파는 거에 이제 좀 동의를 하고 그 다음에 이분이 이제 검토하신 물건이 세 개가 있다고 했죠, 아까. 세 개. 레미안 수류, 그다음에 고덕 그라시움, 그다음에 옥스파크 힐스가 있는데 어 이거를 검토를 제가 비교를 또 해봤어요. 이렇게 세 개를. 지금 이제 보는 법은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일단 이 세 개를 이렇게 그래프를 동시에 이렇게 검토를 할 수가 있는데 어, 이것도 맥락이 거의 같은 아파트야. 유동성 먹을 때 먹었다가 떨어질 때 떨어졌다가 올라갈 때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애도 있고 그냥 멈춰 있는 애도 있고 각도가 지금 똑같아요. 세 개가. 근데 크기가 달라. 돈의 크기가 어떤 건 15억 되고 어떤 건 12억 되고 어떤 건 10억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크기가 다른 거지 종류가 이제 똑같은 거. 그러니까 계속 이 사람이 어 같은 종류의 그거를 계속 하려는 성향이 강해. 그러니까 내가 분양권으로 재미를 본 적이 있으면 또 분양권을 건들고 갭 투자로 했으면 또 갭 투자를 하고. 그러니까 이 성향이 잘 안 변하는데 다시 고른 것도 어떻게 보면 이제 비슷하거든요. 비슷한데 입지가 이제 좀 더 높아요. 대신에. 그래서 어떤 특징이 있는지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일단 옥스파크 힐스는 이제 옥수동에 있는 거죠. 얘가 제일 상급지예요. 당연히. 얘는 성수동에 있는 거기 때문에 성수동이 서울에서 다섯 번째죠. 25개면 다섯 번째고. 그라시움은 강동구에 있는 건데 강동구는 몇 등이지? 얘가 9등 아니다. 얘는 자체는 한 12등, 11등 이 정도인데 그 안에서 대장이야. 그 안에서 대장이고 과천은 경기도에서 1등, 뭐 같이 합치면 한 5등 정도 하는데 얘도 상당히 상급지예요. 상급지인데 그 안에서 좀 낮은 그 안에서 약간 뱀의 머리 아니야 용의 꼬리 느낌이지 용의 꼬리 느낌. 얘는 뱀은 아니지만 굳이 따지자면 두 개만 상대적으로 비교하면 뱀의 머리고 얘는 용의 꼬리 느낌이라서 가격대가 이제 비슷해요. 그럼 17년에서 대세 상승장이었던 21년 이제 9월까지의 어떤 폭 변화를 봤을 때 어, 얘는 매매가 116% 정도 올랐어요. 그럼 17, 18, 19, 20, 21. 그냥 5년이라고 쳤을 때 그래도 1년에 20%, 25%가 오른 거야. 1년에. 엄청 많이 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 요즘에 이제 신문 나오는데 임금 상승률이 3에서 4%입니다. 매년. 그리고 물가 상승률도 지금 거의 한 4%, 4%에서 6% 정도 사이에 포진이 돼 있는데 매년 근데 매년 25% 올랐으니까 그걸 뛰어넘은 거죠. 그래서 이득을 되게 많이 본 거고요. 고도 그라시움은 이제 좀 데이터가 좀 늦어서 입주가 17년인가 얘가? 그래가지고 데이터가 좀 뒤에 있어요. 그래서 한 3년? 3년을 땡겼더니 80% 나누면 3으로 나누면 어 20, 25 곱하면 75지. 한 27? 이 정도 오른 거예요. 1년에. 그리고 얘도 지금 거의 5년 했으니까 5로 나누면 23%. 그러니까 오를 때 다 같이 오르는 이제 유동성 주의 이제 느낌을 가지고 있는데 전세가 여기서부터 이제 틀립니다. 그죠? 전세가. 그러니까 유동성이 범람할 때는 전세를 무시하고 그냥 들어가요, 돈이. 어차피 대출 받아서 이제 월세 끼면은 이렇게 크게 또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다 들어가는데 전세가 이 당시 이제 61%, 36%, 23% 이렇게 이제 올랐고요. 하락장.
하락장에 빠진 게 보니까 20% 빠졌고 얘는 32% 빠졌고 얘도 31%, 31%. 하락률이 비슷하고 전세가 얘가 많이 빠졌어요. 음, 전세가. 그러니까 얘는 전세가 빠져서 하락한 거예요, 그냥. 돈이 빠진 게 아니라 사람이 빠져가지고 사람이 이제 어디론가 간 거죠. 이제 금리가 너무 높으니까 뭐 하급지로 튕겨 나가거나 뭐 이런 식으로 튕겨 나가기도 했고 물량이 어쨌든 그 당시에 있었으면 사람이 빠져나오면 전세가 빠져요. 그러니까 얘는 이제 사람에 의해서 이제 이때부터는 빠진 거고 얘는 돈이 빠진 거예요, 돈. 전세 하락은 5%밖에 안 되는데 31%가 빠졌다는 건 돈만 빠진 거예요, 그냥. 그리고 얘도 사람 플러스 돈이 좀 더 빠진 거고. 그죠?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데 다시 회복장이 왔어요. 이때는 이제 실거주장이 아니에요. 사람이 들어가서 올리는 장인 거죠. 그때 이제 전세가 33%, 매매가 19%가 올랐어요. 여기서부터 좀 차이가 납니다. 얘도 전세만큼 올라갔고 얘도 전세만큼 올라갔는데 얘는 매매보다 지금 전세가 더 많이 올라갔어.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갭이 좀 더 좁아졌다고 해야 되나? 좁혀졌다. 응, 갭이 좀 좁혀졌다. 물론 액수로 보면은 이 3천만 원이 이게 매매가 더 오르긴 했는데 크기가 어쨌든 다르다 보니까 다 많이 따라잡은 거예요, 이게 비율적으로. 다른 애들은 매매가 더 많이 올랐잖아요, 훨씬. 그래서 갭이 더 벌어져 있는 이제 상태가 되는 거고, 요 두 개는 갭이 조금 좁혀져 있는 이제 상태가 되는 겁니다. 이 두 개는 서울이고, 이 두 개는 이 경기도인데, 사실 이제 유동성 측면에서만 보면은, 유동성 측면에서 보면은, 저는 얘가 아마 옥수도 많이 들어가는 편이긴 한데, 이게 신축이다 보니까, 이쪽이 돈이 제일 많이 들어갈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얘를 3으로 나눴을 때는 27%, 아니, 얘를 3으로 나눴을 때 한 27% 정도 올랐고 25% 정도 올랐으니까 이쪽이 더 돈이 많이 들어가긴 해. 근데 앞으로 만약에 돈줄을 막아서 돈이 못 들어간다고 가정을 하면 중요한 건 이제 전세거든요. 전세. 전세는 물건 개수가 일단 작아야 되고 희소성이 있어야 되고 지금 입주 물량이 앞으로도 지금 없어야 돼요. 없는데 지금 대표적으로 나오는 데가 서울이 가장 공급 물량이 작다. 이런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사실 이 셋 중에 만약에 골라야 된다, 갭 투자를 해야 된다고 하면 저는 이제 당연히 얘가 1등이고 이 상승률에서도 이제 느껴지지만 얘가 1등이고 그다음 2등이고 그다음 이제 3등 순으로 저는 꼽을 것 같아요. 그런 이유 때문에. 근데 문제는 여기 이제 뭐라고 말씀 주셨냐면 이 두 개는 갭 투자고 얘는 이제 실거주란 말이에요. 그죠? 가천 레면수로는 실거주야. 그러면 이 하락률이 좀 많이 빠졌다 그러면 이제 좀 검토를 해볼 만한데 가천 레미안슈로 그래도 과천에서 여기 노리시는 분도 많아요. 왜냐하면 신축은 너무 비싸기 때문에 지금 구축이 딱 두 개가 있죠. 여기 레미안슈가 이 역세권 근처에 있고요. 그다음에 에코팰리스 연식을 이렇게 보시면 여기 에코팰리스가 이제 2007년, 2008년, 7년. 그러니까 이게 준신축에 해당되는 게 여기 딱 두 개밖에 없어요. 이거랑 이거. 얘는 뭐 재건축이고요. 다 신축이죠. 신축이라서 다 가격대가 지금 18, 뭐 거의 20억 가까이 합니다. 20억. 근데 이 두 개만 14억, 15억. 33평. 가격대가 좀 낮은 것도 있고. 그리고 이건 이제 20평대로 줄이면 이제 또 더 낮아지겠죠. 그 두 개가 이제 같이 가는 그건데
얘는 이제 역세권이 좀 가깝고 이 주변에 그래도 상권이 좀 괜찮아요. 여기에 이제 스트리트 상가식으로 돼 있어가지고 상권이 되게 괜찮고 얘는 이 뒤에 이제 산이 있어가지고 산 안에다가 지었어 거의 산 안에다 지어가지고 막 이 강이 이 아파트 단지로 흐르죠 이렇게 되게 친자연적으로 만들어가지고 에코팰리스예요. 그래서 이 강이 이 단지 내로 이렇게 흘러요. 그래서 이 단지 내에서 막 놀고 그래. 개천가에서 되게 자연적이고 되게 조용해요. 근데 어쨌든 가격이 이제 되게 비슷한데 살기는 여기가 더 좋죠. 자연보다도 역하고 뭐 그런 게 좀 많으니까. 그래서 이거를 이제 고르신 것 같아. 음. 근데 지금 하락이 쭉 긁어볼까? 긁었을 때 좀 20, 한 3% 정도 빠진 거, 빠진 수치고 회복도 12%. 반등했다가 이때부터 조금 빠지고 있죠. 그리고 전세는 조금 오르고 있고, 어, 매매는 아주 조금 빠졌어요. 조금. 그래서 셋다 괜찮아요. 괜찮은데 갭 투자, 그러니까 제일 투자성으로 괜찮은 거는 저는 이거 옥스 파크 힐스. 얘도 물론 괜찮지만 4천원 괜찮지만 나머지 두 개는 다 역세권이에요. 입지가 되게 좋고요. 얘는 어쨌든 에세 파킹 개념이기 때문에 그죠? 금호역 바로 이제 앞에 있는 아파트고요. 얘가 이제 더 상급지고 더 이제 수요가 많기 때문에 좀 전세가도 지금 많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공급 물량이 없어서 어, 좀 더 유망하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들고 다만 다만 실거주로 이사를 할 수 있는 곳으로 이사를 해야 될지 아니면 똘똘이 갭 투자로 해야 될지 요거를 이제 또 결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정리를 하면 저는 투자성으로 봤을 때는 옥수, 그다음에 보덕, 그다음이 과천, 레미안, 슈루. 저는 이렇게 보는데 다만 이 교집합을 이제 봤을 때 실거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투자로 하고 월세로 살 거냐 여기서 이제 실거주를 할 거냐 이건데 저는 이제 실거주를 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일단은 이건 뭐 선택은 하세요. 뭐 어디를 고르든 나쁘지 않은 것 같아. 제가 볼 때는 다 컨셉 자체가 두 채를 팔고 똘똘이 하나로 뭉치는 거기 때문에 괜찮은데 이 투자금이 어쨌든 8억인데 옥스 파크힐스가 얼마야? 무리는 또 하면 안 되거든요, 지금은. 왜냐하면 이제는 급등하는 시기가 아니라 제가 슬로우 시대가 된다 이렇게 뭐 블로그에서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전세가가 올라가면서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느려요, 이제는 상승률이. 당분간은 이제 느릴 확률이 되게 커. 근데 이게 벌써 가격이 거의 14억 5천이잖아요. 얘가 14억 5천이야. 보더 그라시오만 볼까요? 얘는 뭐 10, 한 2억 정도 되네요, 그죠? 그리고 과천 레미안 슈로. 얘도 한 12억 5천, 12억 5천 정도 해. 음, 이렇게 돼 있는데, 뭐 결국은 얘는 솔직히 좀, 부담되는 가격이야, 사실은. 제일 좋긴 한데, 8억이 안 될 수도 있단 말이야. 그리고 취득세랑 뭐 여러 가지 비용을 고려하면 더 돈이 더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게 오랫동안 유지함에 있어서 좀 부담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이제 결국은 이 두 개예요. 이 두 개. 12억대 정도가 맞는 것 같아, 제가 볼 때는. 음? 컨셉은 비슷하면서 약간씩 차이가 있는데, 만약 고덕 그라시움을 살 거라면, 이제 둔촌주공 입주 장대, 그때 이제 좀 흔들릴 수 있거든요. 같은 강동구이기 때문에, 지금도 이 슈로보다 더 싼데, 더 떨어졌을 때 한번 노려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레미안 슈르는 지금 전세가가 그래도 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떨어지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긴 해. 음, 떨어져 봐야 뭐 10억 뭐 이 정도 수준이라서 실거주로 할 거면 얘로 사고 뭐 투자로 살 거면 좀 더 기다렸다가 한번 노려보자. 뭐 이 정도 이제 컨셉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옥수는 비싸기 때문에 제외. 그래서 제가 이거를 옛날에 말씀드린 적이 있거든요. 이제 ABC 멤버십에서 물론 말씀드린 건데 결국은 이제 투자는 ABC입니다. 우리가 이제 지향해야 될 거는 이제 에세 파킹 물건을 하나 골라서 거기다가 세팅을 이제 하는 건데 이거를 만듦에 있어서 무리를 하면 안 돼요, 얘는. 무리해 가지고 뭐 내 대출을 뭐 50% 이상 끌어 가지고 어거지로 좋은 데를 세팅을 하면은 안 되는 이유가 얘가 오래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복리이기 때문에 장투를 해야지 위력이 있어. 근데 무리를 하면은 오래 버티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반드시 이제 B 타입을 통해서 자금 불리기를 한 다음에 얘로 이제 갈아타야 된다. 얘는 뭐 1년에 아까 한 25% 정도 올랐잖아요. B 같은 경우는 이게 기간이 짧거든요. 2에서 한 4년 정도 주기인데 요 아다리가 잘 맞으면은 얘는 이제 100%도 넘어요. 수익률이. 수익률이 이제 100%가 넘는 데도 있고 뭐 50%뭐 이 정도 나와요. 보통. 뭐 2로 나누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튀겨가지고 반드시 이제 안전자산이 이제 A로 옮기는 게 결국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인데 지금은 이제 B가 그렇게 재미가 없는 시기가 됐어요. 사실 이렇게 성장률이 크게 이렇게 뛰는 시기가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투자 열기도 좀 가라앉은 거기도 하고 이제 좀 안정적인 곳에 장투를 가자는 그런 이제 트렌드가 이제 형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A로 옮기는 건 추천드려요. 추천드리는데 무리는 하면 안 된다. 무리는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게 좀 저도 고민이긴 하더라고요. 실거주로 레미안 슈르를 갈 거냐 아니면 그래도 좀 더 싸고 떨어질 확률이 있는 그라시움을 갈 거냐. 둘 다 좋은 선택인데 그래도 실거주가 낫지 않겠냐. 왜냐하면 누리는 어떻든 비용을 월세가 나가잖아요. 계속. 물론 더 싼 데 살 수도 있긴 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실거주를 그냥 살아라. 추천한다. 그래야 오래 버틸 수가 있다. 그리고 내가 팔고 싶을 때 팔 수가 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저는 이제 레미안 슈르를 추천드리고요. 결국 이분도 아직 나이가 그래도 어, 더 투자를 할 수 있는 나이기 때문에 갈아탈 것도 생각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최종지가 아닐 수도 있잖아요. 레미안 슈르가 물론 좋은 데지만 더 위로 가고 싶은 또 욕망을 잠재우기에는 나이가 아직은 그거 대비해서는 좀 어린 편이기 때문에 어 일단 팔고 싶을 때 팔아야 되거든요. 팔고 싶을 때. 그리고 언제 이 상급지로 갈아타냐면 진짜 하락장이 오면 갈아타기를 해야 돼요. 또 상급지로. 그때 제일 중요한 게 내가 팔고 싶을 때 팔아야 된다. 근데 이제 전세를 껴놓으면 이게 2년마다 돌아가고 또 계약갱신 청구권이나 이런 거 쓰면은 또 이제 내가 못 팔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실거주장이 계속 지속이 된다면
못 팔잖아요. 전세 껴 있으면. 그래서 레미안슈를 일단 있다가 진짜 하락장이 오면 한 번 더 갈아타게 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의견을 저는 한번 드리고요. 뭐 이거보다 뭐 더 좋은 어디 갔지? 더 나은 선택지가 있을 수 있겠죠. 있는데 그거는 뭐 제가 이런 자리에서 말씀드리긴 좀 그렇고 이렇게 나온 거 중에는 이런 선택을 또 하는 게 제일 좋지 않나. 이렇게 이제 생각이 돼서 이제 답변을 한번 드렸습니다. 참고를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좀 어린 분이에요. 이분은 이제 오히려 이제 10살 차이가 나네요. 20대, 30대 초, 30살이지 뭐 거의. 그 정도인데 주택 수가 이거 1주택이네요. 시작 동기가 분양권이 당첨이 되어서 어디 당첨됐나 봤더니 이 기업도시 분양권. 아파트 이름을 얘기를 안 해주셨는데 아파트 이름을 얘기를 안 해줘도 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거를 이제 자세히 읽어보다 보면 청약 당첨된 아파트는 실거주하며 가져가 보려고 합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아직 실거주를 안 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지금 실거주를 아직 안 한 아파트 하나밖에 없어. 좀 이따가 그냥 보여드리고 남편이 무주택이라서 이제 혼인신고 안 하고 그렇죠. 이 명의에 대한 슬롯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제 고민이 이제 시작된 거고요. 갭 투자를 남편 명의로 해보려고 하는데 현금이 많이 부족하다. 이러다가 애매한 두 채를 가져가는 방향이 되는지 고민이다. 그래서 돈을 계속 모아서 원자 아파트를 팔고 상급지로 가야 될지 이 방향성이 이제 고민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 이 정답은 이 최상위의 어떤 흐름부터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 어떤 사람이든 뭐 늘리는 게 맞다, 줄이는 게 맞다 이런 건 없고 그 당시 분위기 그리고 앞으로 나가야 될 방향을 알 때 이런 결정을 이제 할 수가 있는 건데 제가 이런 말씀 한번 드려보고 싶어요. 유동성. 이거 뭐 멤버십 분들은 다 아시는데 일단 돈을 벌려면 돈의 흐름을 알아야 돼요. 돈의 흐름. 아까 전에 그 유동성이 들어가서 전세가 대비해서 많이 올랐던 그 시기 있잖아요. 뭐 19년에서 21년 뭐 제가 찍었는데 그렇게 이제 팽창되는 이제 시기가 요 시기가 이제 언제냐면 그 문재인 정부가 이제 출범할 때 그때가 이미 33%였고 이 평균이 28%예요. 28%가 넘어가면 돈의 양이 시중에 이제 많다. 이렇게 평가를 해도 되는데 17년에 이미 33%니까 돈이 되게 많았어요. 많아가지고 서울로 다 몰렸어요. 서울은 많이 오른 상태였고 이게 이제 18년까지도 이제 계속 들어가다가 이 감소를 하고 있었거든요. 이게 유동성이 올라가다가 감소를 하고 있었는데 이게 18년 말에서 이제 19년 쪽으로 가는 시기에 이제 감소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까 그분이 그때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사실 좋은 결정이 아니게 될 수도 있었는데 이게 계속 가다 보면 이렇게 떨어지면서 어느 날은 마이너스로 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더 오르긴 했겠지. 기간적으로. 오르긴 했겠지만 결국 떨어지는 추세로 이제 가고 있었는데 올라가는 기간이 있었는데 근데 이게 코로나가 이걸 방향을 갑자기 바꿉니다. 방향을. 그래서 이걸 어디까지 올라갔냐? 37.8%까지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역대 최고 유동성인 거야. 05년 7월이 당시 34.5%로 그 노무현 정부 때 절정을 찍었을 때가 34.5였는데 그걸 이제 뛰어넘는 돈이 풀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는 모를 수가 없지. 부동산을 관심을 안 가질래 안 가질 수가 없을 정도로 돈을 풀었는데 이거를 이제 다시 다 회수합니다. 지금. 그래서 원래 있던 자리로 돌아가요. 지금. 여기가 31%야. 31%. 그러니까 딱 지금 경계선에 있어요. 제가 이걸 B1, B2, B3 이렇게 구간을 나눠서 설명을 드리는데 31% 밑으로 내려가면 이제 B3 구간이고요. 이 계절로 따지면은 늦여름, 초여름, 한여름, 늦여름 이렇게 나눴을 때 여름은 여름이야. 여름은 여름인데 좀 늦여름이라는 거야. 근데 이게 지금 이 얼마나 방향이
뭐 이렇게 갈 거냐, 이렇게 갈 거냐, 이렇게 밑으로 갈 거냐. 지금 이 코스에 지금 놓여 있는데 지금 많이 첨주하는 게 사실 2008년, 2009년, 2008년에 이렇게 이제 서브프라임이 발생을 해가지고 이게 급락을 합니다. 이게 반응하기도 전에 이게 이미 1년 만에 이렇게 떨어졌기 때문에 반응하기도 전에 바닥을 쳐요. 치니까 그때도 특례 같은 비슷한 걸 풀어가지고 DTI를 잠깐 풀었어요. 똑같이 한 10개월 정도를 풀었어요. 특례도 2월에 풀어가지고 아니 8개월. 2월에 풀어가지고 9월에 마감했잖아요. 그때도 그 정도 기간만큼 풀었어. 그랬더니 이제 2009년에 올라가지고 반등했다가 다시 묶으니까 그 뒤로 계속 떨어지는 그래프가 그려졌는데 지금하고 그때하고 틀린 거는 다음 장을 이제 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M1 그래프고 이제 M2 그래프인데 이 M1은 뭐냐면 이제 현금이에요. 현금. 당장 쓸 수 있는 돈의 양을 나타내는 거고요. 이게 0이 기준이 여기예요. 0. 그러니까 22년 이게 8월이거든요. 22년 8월. 그러니까 금리가 이때부터 올랐잖아요. 22년 7월 8월부터 올랐잖아요. 그 전까지는 돈이 줄어들고는 있어도 어쨌든 0보다 많았어요. 0보다 많았기 때문에 가격이 그래도 이제 유지가 좀 됐는데 금리를 올리고 나니까 이게 마이너스로 갑니다. 마이너스로 간다는 거는 돈을 갚는다는 거고 돈을 빼서 예적금에 넣는다는 얘기예요. 적금 쪽으로 이제 돌아선다는 얘기고 그게 한없이 계속 마이너스 치니까 부양을 시키죠. 그래서 지금 올라오고는 있어요. 올라오고는 있는데 여전히 마이너스긴 마이너스야. 그래서 상승하려면 이게 뚫고 나와야 돼요. 뚫고 있는데 옛날처럼 이 전도 보시면 더 높거든요. M1이. 이게 이제 이 방향으로 가면은 아까 전에 그 아파트들도 또 오릅니다. 또 올라요. 아직 정고점을 회복은 안 됐기 때문에 그 정고점을 향해서 81% 정도 회복했던 게 100%를 향해서 이제 가요. 근데 이제 이거를 모르는 거죠, 사실. M1이 계속 갈지 안 갈지 모르는 건데 지금 DSR로 맞고 그다음에 금리 인하가 많이 되지 않는 한 이게 플러스로 오르더라도 박스권 안에서 이제 놀 거란 말이야, 지금. 상당히 지금 안정적인 지금 상황이고 M2는 뭐냐면 이 화폐 발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얘는 0이 한 이 정도 되는데 얘는 0 이하로 떨어지기가 힘들어요. 화폐는 무조건 많이 그러니까 물가는 계속 오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화폐가 풀리니까 물가가 계속 오르는 거고 쉽게 말하면 10,000원으로 할 수 있는 가짓수가 점점 적어지는 이유는 화폐 양을 계속 늘리기 때문에 화폐 가치가 떨어져 가지고 이게 이제 임금이 계속 올라가는 이유도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안 하면은 자본주의가 돌아가질 않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임금이 400만 원 받던 게 조금이라도 올라야지 일을 하지 390이 됐다가 380이 되는 경우는 거의 없잖아요. 대신에 그걸 일을 하게 만들기 위해서 계속 올려주되 화폐 가치를 낮추는 방향으로 이 자본주의가 돌아가. 그래서 실제로는 월급이 3%가 올라도 물가를 4%로 올려버리면 이거는 잘 모르거든요. 오르는지. 이 대칭이 제가 이렇게 숫자로 표시하니까 아는 거지. 잘 몰라. 그냥 올랐나 보다. 어. 근데 어쨌든 나는 3% 올랐으니까 더 열심히 일을 해야지라는 생각을 갖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이게 마이너스라고. 1%씩 뒤처지는 거야, 계속. 그래서 이제 투자를 이제 해야 되는 이유가 이제 이걸 보완하기 위해서 이제 생기는 건데 지금 한 3점 몇 프로야. 되게 낮아요. 플러스는 플러스인데 이 뒤로부터 화폐를 더 이상 풀질 않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게 자산이 화폐 가치가 낮아지지 않는다고 지금. 근데 그거를 뭘로 조정하느냐? 금리로 조정을 한다는 거야. 그래서 옛날 이거 잘 안 보이시겠지만 옛날에 어 확대해 볼까? 이게 2011년 정도 돼요. 그죠? 2011년부터 이 금리를 너무 키웠더니 또 이게 뭔지를 자 주황색이 우리가 실제 느끼는 주담대입니다. 이 주담대는 이 기준금리 플러스 어, 가상금리로 되는 거고 그
가상금리는 이 코픽스의 영향을 받아요. 응. 코픽스 플러스 이제 은행 이익을 합한 게 가상금리고, 가상금리에다가 기준금리에다가 그걸 붙인 건데, 어쨌든 그 기준이 되는 금리를 이제 2011년부터 계속 낮춥니다. 이렇게 계속 낮추니까 이 낮춘 시점이 언제냐? 어디까지 낮추냐? 거의 2015년까지, 2015년, 16년까지 계속 낮추다 보니까 유동성이 이제 그래서 올라가는 거야. 그래서 문재인 정부가 이제 출범하던 이제 2017년에 딱 요 정도였거든요. 이 정도. 거의 이제 최저금리를 만들어 놓으니까 유동성이 33%가 나오는 거야. 다시 돌아가 볼까요? 2011년부터 이걸 계속 낮췄는데 2011년에는 얼마였지? 11년에 이게 2008년이고 2011년에는 요 정도가 11년이니까 한 25%? 금리를 낮추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위기가 와서 낮추니까 여기까지 올라온 거예요. 올라오고 계속 이때부터 낮췄죠. 11년부터 계속 올라갑니다. 올라가다가 요거를 이제 딱 뚫는 순간이 2015년이에요. 15년 2월. 이때부터는 돈이 시중에 풀리는 거야. 그리고 이때는 넘쳐나는 거고 이거는 뭐 2차, 이거는 뭐 역대 최고 수준인 거고 1차고요. 1차, 2차인데 이렇게 돈이 많은데도 인지를 못했죠. 당시에. 15년부터 17년까지 돈이 풀리는 동안에도 우리는 몰라. 일만 해, 그냥. 일만. 왜? 알려주지 않는다는 거야. 이거는. 돈의 흐름은 알려주질 않아. 임장을 가도 보이는 게 아니고 주변에 누가 야 지금 돈이 많이 풀렸대 뭐 오른대 이런 거를 알려주질 않아요. 그게 자본주의야. 자본주의는 이게 소수의 사람들 이게 공산당이나 똑같은 거야 사실은. 자본주의도 항상 공산주의든 자본주의든 이념은 다른데 이건 똑같아요. 항상 소수가 어, 지배권을 가지고 있고 밑에가 많아야지 사회가 돌아가거든요. 유지가 되거든요, 사회가. 근데 이 돈 흐름을 알려주면 일을 안 하잖아요, 여러분도. 만약에 뭐 지금 1억밖에 없는데 뭐 갑자기 뭐 20억, 30억을 주면 일을 안 할 거 아니야. 그러면 이제 붕괴된단 말이야. 그래서 상당히 이거를 보는 게 어플에도 지금 여러 개가 따와서 보기 쉽게 그래픽화 시켜주고는 있지만 이런 그래프를 보여주고 있진 않아요. 손쉽게 가공을 해야지만 이런 게 나오는 거지. 손쉽게 뭐 홈페이지 들어가서 어디 나오질 않아. 돈의 흐름이. 그만큼 이제 숨겨놨어. 근데 볼 수는 있어요. 클레임이 들어오니까 정보 공유는 하는데 보기가 되게 어렵게 만들어 놓는단 말이에요. 돈의 흐름을. 근데 어쨌든 그걸 정리하면 이렇게 되는 거고, 이때부터는 돈의 양이 많은 거고, 떨어질 때는 좀 위기라는 걸 알아야 되고, 지금 근데 어쨌든 정체가 되고 있어요. 근데 19년에 이제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뭐가 틀리냐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때는 이제 금리를 그, 이 전이 있어야 되는데, 이 전이. 이 전에는 금리를 계속 올렸어요. 계속. 09년부터. 여기가 이제 딱 중간이 된 거야. 2010 거의 2년 가까이까지 이렇게 계속 올렸어요. 올리니까 유동성이 이제 곤두박질 쳐가지고 진짜 하락장으로 갔거든요. 그러니까 09년하고 2023년하고 상황이 비슷한데 24년하고 2010년하고 지금 다른 게 뭐냐면 2010년에는 금리를 계속 올렸어. 근데 24년은 이게 멈춰 있어요, 지금 금리가. 그리고 계속 이게 멈출 확률이 커. 그거 오히려 살짝 내려갈 확률이 커요. 그죠? 하방 압력을 좀 받고 있단 말이야. 이때는 올렸는데 11, 12까지 계속 올리다가 12년이 돼서야 이거를 내리기 시작했는데 내려도 너무 이제 오랫동안 올리기도 했고 내려도 높은 거지. 내려도 높으니까 반응이 없다가 이게 거의 15년이나 돼서야 이제 반응을 하기 시작했는데 얘는 기준금리 계속 유지가 되다 보니까 길어질 것 같은 거야. 뭐가 길어지냐? B3 구간이.
여름인 여름인데 늦여름이 길어진다는 거야. 제가 그거를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그 돈의 흐름이. 그래서 어쨌든 팽창할 때는 아니야, 지금이. 지금 뭔가 이렇게 양적인 팽창을 할 때가 유리한 거는 유동성이 넘치는 방향. 이게 상방으로 이렇게 치고 올라갈 때는 개수가 많아야 돼. 그래야지 똑같은 게 올라가더라도 레버리지도 땡겨야 되고 똑같이 10%씩 오르더라도 두 채가 오르는 10%가 더 큰 거지. 한 채보다. 그러니까 똘똘이보다는 더 많은 양을 사가지고 더 많이 먹어야 자산의 성장이 이제 이루어질 수가 있는데 지금 이제 멈춰 있다 보니까 멈추거나 이제 오히려 이제 내려갈 확률이 크다 보니까 지금 똘똘이로 몰리는 거예요. 열채 있던 거를 한 채, 두 채로 줄여가지고 압축해서 버티는 거야. 지금 그런 장이 지금 펼쳐지고 있어요. 근데 B3가 길어지다 보니까 모르겠어요. 이제 취득세를 풀면은 아마 또 이게 돈이 흘러 들어가겠지? 여기저기. 아직은 평균보다 높기 때문에 평균보다 높기 때문에 하겠지만 근데 이분으로 이제 다시 돌아가서 이 내용을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어, 가져와 본 거고요. 그러니까 두 채로 키울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이게 공부가 지금 아직은 저는 솔직히 1억으로도 투자할 수 있는 데를 좀 추천드리고 있거든요. 갭 투자로. 근데 글쎄 이게 아직 당첨이 안 됐기 때문에 한번 볼까요? 무슨 문제가 일단 있냐면 여기일 거야. 이지던 3차. 왜냐면 이거 말고는 다 입주를 했거든. 그죠? 그러니까 아직 입주를 안 했으니까 이제 이건데 이거 이제 투자자들이 많이 들어갔던 단지예요. 이 분양권 처음에. 왜냐하면 쌌고 일단 가격이 쌌고 어, 분양권으로 살 수 있는 마지막 단지가 예하고 원주 역세권에 있는 이 두 개였거든요. 원주역 어디 갔어? 아 이거 서원주? 만종역. 기업도시가 아니라 부실동 근처에 되게 멀리 있어. 지나갔다. 이거네 이거. 호반 서밋. 요게 이제 같은 시기에 나와가지고 호반 서밋이 좀 먼저 올라가고 그 다음에 이제 저쪽으로 다 몰려갔는데 이거 설명하니까 지도가 너무 많이 갔네. 얘가 지금 다 금액대가 비슷해요. 다 신축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정주 요건은 되게 좋아요. 정주 요건은 일단 사람들이 되게 선호해. 20평대만 보면은 얘는 왜 평수가 표현이 안 되냐? 20평대 보면 2억 3천에서 뭐 그 근처에서 이제 다 놀고 있어요. 그죠? 그 제일 대장이 이제 롯데인데 얘가 지금 어떤 상태냐? 유동성 장 맞고 엄청 올랐어요. 엄청 올랐다가 지금은 엄청 떨어져가지고 유지 중이야. 그냥 쭉 유지 중. 더 이상 이제 유동성이 안 들어가다 보니까 얘가 이제 오르려면 사실 이제 전세가 밀어 올려야 되거든요. 전세가 밀어 올려야 되는데 최근에 어 전세가가 지금 많이 오르는 중이에요. 원주가. 이걸로 보니까 잘 안 보이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로 봤을 때 매매가는 오르고 내려서 수평이거나 조금 낮아지는 상태인데 이게 지금 올라가는 상태야. 그래서 갭이 되게 작아요. 좀 사고 싶은 약간 느낌이 좀 들 정도로 갭이 좁아지고 있어. 근데 왜 이게 좁아지고 있냐? 이거를 이제 판단을 또 해야 되거든요. 갭만 작다고 해서 또 사면 안 되고 원주의 이제 입주 물량을 이제 보면
아는데 파란 거는 그냥 신경 쓰지 마세요. 이거는 뭐 준공 이제 예정 물량인데 실제로는 준공을 안 한 거고 빨간 게 진짜 입주 물량인데 어, 이게 이제 적정 인구라고 해서 적정 수요라고 해서 이제 기준선이에요. 그래서 저도 이제 원주를 들어갔다 이제 나왔는데 이게 19년에 들어갔거든요, 제가. 그래서 23년에 나왔는데 이게 물량이 작잖아요. 지금 물량이 작으니까 전세가 좀 많이 올라갔어요. 전세가 많이 올라가가지고 제가 실제로 등기를 칠 때는 제가 산 가격보다 전세가가 더 높았어요. 높았고 그 뒤로도 또 올라가. 지금 또 계속 올라가더라고. 계속 올라가서 저도 야 이게 갭이 너무 작아져가지고 그러니까 매매는 이렇게 올라갔다가 떨어졌다가 요 상태거든요. 고압. 근데 전세는 어 계속 이게 올라가가지고 지금 이런 상태예요. 이게 붙었어. 붙어가지고 갭이 더 작아져가지고 아 이게 한 번 더 하면 이게 밀어 올릴 것 같은데라는 생각도 들었는데 이게 25년에 이 지금 물량이 많잖아요. 물량이 많으면 이게 떨어진다고요. 전세가 결국은. 그리고 유동성 안 들어온 상태에서 이게 같이 그래도 폭은 좀 작지만 좀 떨어질 확률이 좀 있어요. 25년, 6년, 7년. 물량이 옛날만큼 그렇게 적지가 않아서 아 얘는 이제 좀 오를 만큼 올랐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고 저도 이제 처분을 했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지금 들어가는 거잖아. 지금 23 이게 언제더라? 24년 5월이잖아요. 그러면은 25년 24년 5월이 그 등기잖아요. 그래서 26년 5월이 이제 2년이니까 음 이거를 사도 아마 그렇게 많이 오르기는 쉽지는 않을 겁니다. 거의 유지되는 상태가 되거나 뭐 인플레이션만큼 조금 올라가는 뭐 그런 상태밖에 안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뭐 미래는 알 수 없지만 크지 않을 거야. 크지 않을 거야. 그리고 실제로 얘를 네이버에서 한번 보면 이제 유동성이 떨어졌기 때문에 후반 아무거나 일단 찍어. 요즘 분양권이 흐름이 안 좋죠. 유동성이 끊겨가지고. 그래서 이 매매 개수가 이게 엄청 많아. 왜 이렇게 많냐면 투자자가 되게 많이 들어왔어요. 투자자가. 그래서 지금 보면 뭐 마피가 지금 뭐 삼천도 있고 막 팔사는 뭐 이런 식인데 그나마 이제 오구가 그래도 개수가 좀 작아요. 공급 개수가. 그래서 오히려 좀 더 괜찮긴 한데 어쨌든 마피야 지금. 음. 마피고 이 사람들이 다 정리가 되면 이제 전세가 이제 좀 줄어들긴 하겠지. 근데 내년에 또 들어와. 내년에. 아, 그래서 교체로 이 상태에서 키워나가는 거는 이런 작은 돈으로 1억 이하인데 1억 이하도 벌 수는 있는데 어차피 천 넣고 작게 놓으면 작게 오르거든요. 뭐 5천 넣으면은 많이 올라요. 5천이에요. 그래서 시간이 걸리지만 지방은 이게 B타입이야. 일단 물건이 B타입 물건이라 지방은 이제 웬만하면 실거주를 실거주 마련을 좀 늦게 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실거주조차도 그냥 B타입으로 생각하고 저점에 사가지고 오르면 팔고 나가야 돼. 계속 사는 게 아니고. 그렇게 벌고 그 다음에 또 돈을 결국은 이제 목적이 결국 A타입으로 갈아타는 게 최종 목적이기 때문에 돈을 먼저 불려야 됩니다. 돈을 불려야 돼. 불려야 되는데 얘를 그럼 2년 갖고 있으면은 돈이 불어날 것이냐? 이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지금 분위기도 보시면 이제 알겠지만 이제 쉽지 않다 보니까 차라리 그냥 어, 견딜 수 있으면 실거주를 팔고 이제 마피가 좀 어느 정도 없어지면 그때 손해 보지 않는 선에서 좀 정리를 해가지고 뭐 월세나 이런 거를 갈아타고
저 같으면은 다른 B타입 물건을 다 모아가지고 하나를 뭐 명의는 많이 있지만 그래도 하나를 좀 더 우량주에 해가지고 좀 불릴 것 같아 저는. 저 같으면. 그래야지만 결국 이 A타입으로 아까 레미안 슈로 이런 것처럼 이거 딱 10년 차이 나는데 지금 10년 뒤에 그래도 이제 이런 물건을 검토할 수 있으려면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분 얼마 있어? 8억. 8억 있다 그랬죠 아까. 이 정도는 돼야 그래도 이제 A타입을 이제 노려볼 수가 있는데 모아서 월급으로 모으려면은 이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불려야 돼. 계속. 계속 불리고 아침 그 실거주를 이용하는 거지. 뭐 대구 같은 경우 있잖아요. 대구 같은 경우는 매가는 낮은데 전세가도 낮아가지고 투자금이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투자자들이 지금 못 들어와. 전세가 낮기 때문에. 이게 들어오려면 전세가 높아지고 갭이 줄어들어야 들어오는데 못 들어와. 근데 실거주자는 살 수가 있어요. 실거주자는. 그래서 저는 대구에 만약에 계신 분이 있다면 지금 무조건 사라. 실거주를 해라. B타입으로 이용하라는 거야. 실거주를. 근데 그런 구조가 아니야. 지금 원주는. 원주는 그런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이해를 하실지 모르겠네. 제 말씀이. 혹시 이해되시나요? 이해 안 되면은 이 채팅창에 좀 적어주세요. 그냥 듣지만 마시고. 그래서 그런 구조로 이용을 해야 되는 거지. 이걸 뭐 누리고 이러면은 좀 힘들지 않나. 힘들지 않나. 그런 좀 생각이 들어서 뭐 정보가 뭐 많이 없으니까 잘은 모르겠는데 손해 안 보는 선에서 팔고 B타입 물건을 다시 시작해가지고 불리는 방법을 좀 생각해 보시는 게 어떤가. 그리고 아직 뭐 나이가 어리시긴 한데 이 공부를 하셔야 돼요. 이게 투자가 운도 있지만 어, 그 원리를 모르면은 언젠간 물리거든요. 물론 저도 물릴 수 있지. 근데 확률이 적어지지. 물릴 수 있는 확률이. 10번 하면은 한두 번밖에 이제 안 물리는 그런 느낌으로 확률을 높여야 돼요. 높이려면 그 돈의 어떤 흐름과 개념과 그다음에 지금 물건도 종류별로 나눌 줄 알아야 돼. 이게 어떤 류의 상품인지, 전세가율로 움직이는 상품인지, 유동성으로 움직이는 상품인지, 돈이 늘어나는지 줄어드는지. 근데 지금 어쨌든 줄어드는 방향이잖아요. 긴축이잖아요. 긴축이기 때문에 이 B타입 물건이 지금 힘을 못 써요. 사실 지금 힘을 못 써. 근데 대부분 하는 투자가 지금 B타입 물건이야, 사실. 돈이 작기 때문에 A타입은 다 비싸요. 비싸기 때문에 다 B타입 물건인데 힘을 못 쓰니까 지금 인기가 없고 지금 사람이 지금 없는 건데 결국은 얘를 해야기는 해야 돼요. B타입 물건. 그리고 지금도 할 수 있어요. 사실. 지금 뭐 강사분들이 지금 많이 활동을 안 해서 그렇지 지금 아름아름 사고 있습니다. 아름아름 사고 있고 할 수 있는 투자가 지금은 이제 유동성 투자보다는 입지 위주의 어, 실거주 선호도를 가진 물건 중에 전세가가 오를 만한 물건. 저는 이거를 테마로 잡고 있어요. 지금 또 바뀌었어. 지금 트렌드가 또 바뀌었어요. 23년에는 제가 무조건 돈이 몰릴 만한 곳에 들어가고 그게 이제 또 지금 올랐잖아요. 올랐기 때문에 지금 이제 더 이상 치고 올라가기 힘들어. 80%가 넘어가면은 상방의 어떤 그 압력을 받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금리가 막 내려가기 전까지는. 근데 전세가는 계속 오를 수가 있어요. 금리만 내려가면. 왜? 규제가 없잖아. 그러니까 전세 DSR을 그래서 제가 유심히 봤거든요. 규제를 한다? 전세를 DSR로 규제한다? 그럼 전세도 묶이는 거고 진짜 집값 떨어져요. 그러면. 근데 결국은 못 건드렸죠. 전세 DSR은. 그러니까 계속 올라갈 수 있는 거야, 전세는. 그래서 앞으로 베팅은 이쪽으로 좀 걸어야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한번 잘 검토를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상당히 나이가 젊어지셔서 그런지 질문도 없고 듣고는 계시는 거죠, 지금. 네. 질문도 없고 이제 반응도 없는데 어렵죠? 솔루션은 원래 어려운 거예요. 이게 뭐 간단하게 뭐 여러분이 기대하시는 것처럼 뭐 사요, 뭐 말아요. 이런 분들은 어, 어떻게 보면 사기까지는 아닌데 책임을 아마 못 져줄 걸? 책임을?
근데 제가 투자 그렇게 쉬울 리가 없잖아요. 사세요. 하세요. 뭐 어디 가세요. 마세요. 이게 이분법으로 이렇게 간단한 대답을 원하시는데 실제로 그렇게 쉬울 리가 없잖아요. 이게 돈을 몇천 벌고 몇억 버는데 그렇게 쉬울 리가 없잖아요. 근데 그거를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어 본인이 어떤 거를 누군가 추천해 줬을 때 여기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 추천에 의해서 샀다 아니면 그냥 뭐 조급증에 샀다 뭐 이런 식으로 감정에 되게 의존해서 많이 하시는데 어느 정도는 볼 줄 알아야 돼요. 아 저거 뭐 헛소리 하고 있어. 아 저것도 일리가 있는 말이구나. 이런 거 구분할 줄 아셔야지. 뭐 유명하면은 믿고, 예? 이 사람 잘하면 믿고, 뭐 내 친구가 고수니까 믿고, 친구가 아니 강사가 뭐 100억 부자면 믿고, 예? 아니면 안 믿고. 이렇게 남에 이렇게 의존해 가지고는 언젠간 물려. 언젠가. 저도 뭐 당연히 해봤지. 근데 언젠가 지속을 못 한다니까 이게 유지를. 한 채 사고 끝낼 거예요. 계속 사야 되는데 사고 팔고 해야 되는 거는데 그 실력을 안 기르면은 절대 못 한다. 그리고 지금이 유동성이 지금 많지 않잖아요. 유동성이 지금 멈춰 있잖아 지금. 이때가 공부하기 제일 좋은 때야. 응? 레디야 레디. 만약에 이 상태로 가다가 급락하면은 이제부터는 기회가 이제 오는 거예요. 여기 바닥 찍고 여기 올라오는 거 보이죠? 언제 사야 되겠어요? 이게 계속 올라오는 추세 보고 거의 이제 평균 가까이 왔을 때 사면 베스트인 거지. 이 올라오는 추세를 보고. 근데 이 기간 동안에 떨어졌던 게 이 한 방에 다 떨어졌어요. 이 기간 동안에 보통 한 35% 떨어졌거든요. 4년 동안. 그래서 하락장이 길다고 이제 알고 계시는 분도 있는데 이게 30% 떨어졌어, 지금. 한 방에. 근데 문제는 저 또 회복이 또 됐기 때문에 한 20, 15% 됐나? 절반? 10%에서 15%가 됐기 때문에 만약 빠진다면 요 정도 빠질 수 있어요. 15에서 20 정도는 하방이 있는데 급락은 힘들어요. 급락은 쉽지 않다. 근데 요것도 지금 아직 늦여름이기 때문에 하락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뭐 기다리기가 너무 지루하니까 뭐 그때 가서 하지. 응? 손을 놔버리지 마시고 빨리 공부를 하셔가지고 기회를 잡아야죠. 기회를 잡아야지. 수능이 제가 많이 예시 들잖아. 고3이 돼야지 야 진짜 이번에 공부해야 되겠다. 되냐고. 예. 수능을 잘 볼 수 있냐고요. 실력이 똑같을 것 같죠? 기회가 오면. 이렇게 막 누가 알려줘. 야, 지금이야. 지금 해야 돼. 알려주면은 똑같을 것 같죠? 지금 공부한 사람이나 이때부터 공부한 사람이랑 똑같을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저는 기회를 잡았거든요. 저는 그냥 운 좋게 13년에 결혼할 때가 돼가지고 그냥 집을 샀어요. 근데 반대가 엄청 심했어, 주변에. 막 욕도 먹고 그랬어요. 뭐 제정신이냐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근데 나는 사실 뭐 투자가 아니라 그냥 신혼 그거 집이었기 때문에 그냥 상관없이 샀어요. 근데 투자였으면 저도 못했을 것 같긴 해. 근데 기회를 맞았는데 확실히 제가 그때 느낀 건 뭐냐면 이 전부터 공부하시던 분하고 그냥 아무것도 모를 때 기회를 맞은 사람하고는 어, 이 먹는 양이 틀리더라고. 전부터 공부했던 분들은 풀베팅을 하더라고. 풀베팅. 진짜 영끌? 영끌은 이제 그때 하는 건데 적금 다 깨고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대출을 다 하고 계속 대출을 오르면 또 하고 또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냥 운만 좋은 사람은 올라도 무서운 거지. 야, 굳이 이렇게 더 대출을 더 해가지고 마통을 뚫어가지고 제 와이프가 그랬어요 그때. 마통은 네 거만 뚫어라. 왜? 둘 중에 망해도 한 명만 망해야지. 둘 다 망하면 안 된다. 이런 게 공부 안 했을 때 이제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먹긴 먹었지만 크게 못 먹었다 이거지. 근데 이 일생일대의 기회가 왔을 때 크게 못 먹으면 인생을 바꾸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얘기예요. 응? 그러니까 이게 짧게만 보지 마시고 한 진짜 한 5년? 5년만 해보자. 5년만. 5년에 인생 바꿀 수 있으면 할 만한 거잖아요. 그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 말씀을.
또 길어졌는데 오늘 하여튼 여기까지만 제가 하고 특히 이 미래가 촉망되는 이 젊은 분들은 뭐 저와 같은 실수는 아니지만 저도 뭐 잘한 편이지만 좀 아쉬움이 남는다는 게 그런 거야. 아 그때 강남을 제가 갭 1억에 살 수 있었거든요. 12억이었고 11억이 아직도 기억해. 그게 이제 2.5배, 3배 정도 올랐으니까 그럼 걔네들이 지금 30억이 넘었단 말이에요. 근데 1억이면 살 수 있었다고. 근데 그 당시 1억이 큰 돈인 건 맞아요. 하지만 영끌에도 못 모을 돈이냐 하면 그건 아니었어. 어떻게든 내가 진짜 이렇게 폭등할 걸 알았으면 샀을 텐데 왜 못 샀냐? 그 당시 신문에 전문가들이 있겠잖아요. 전문가 10인의 어쩌는 사람들 다 허락한다. 조심해라. 뭐 갭이 1억이라고 우습게 보지 마라. 전세 그럼 역전세 나면은 네가 2, 3억 돌려줘야 되는데 1억밖에 없이 투자했다가 2, 3억 돌려줄 수 있냐? 뭐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겁이 나더라고. 저도 겁이 나서 사긴 샀는데 추가로 못 샀어요. 근데 이 하락장의 기회를 잡는다는 거는 방해하는 사람이 많다는 얘기야, 주변에. 응? 왜냐면 분위기가 안 좋으니까 기회인데 분위기가 안 좋으면 주변에 반대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뭐 자기 배우자부터 시작해서 엄마, 친구, 뭐 상사, 그리고 웬만한 뭐 전문가들 또 나와가지고 다 하락하니 어쩌니 그거를 뚫고 사는 거거든. 그게 웬만한 공부로 뚫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게. 응? 쭉 봐오고 있어야지 이게 기회라는 걸 알고 들어가는 거지. 어, 아니면 그냥 막 올라가니까 따라 들어가는데 그럼 많이 못 먹어. 먹긴 먹는데 많이 못 먹어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만 하고요. 뼈를 계속 맞아야 됩니다. 뼈를 근데 요즘은 너무 이제 편하게 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아서 제가 이제 짧게 할 수 있어요. 저도 강의를 짧게 할 수 있는데 어 뭐랄까 남는 게 없지 않나요? 너무 짧으면 뭐 저도 짧으면 시간이 짧으면 그냥 사세요 마세요 뭐 이런 거밖에 못하고 그냥 어디 사세요 뭐 이렇게 찍어주는 거밖에 못해 사실 시간이 없으면.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원리라고, 원리. 이 물건이 아니고 제가 오늘도 뭐 물건 나왔잖아요. 응? 그럼 다 물건만 봐. 그러면은 야 이게 찍어주셨으니까 이걸 사야 되겠구나, 가천 레미안 슈를 사야 되겠구나. 근데 돈이 다 틀린데, 나이가 틀리고 돈이 틀린데 어떻게 다 레미안 슈를 삽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원리라고, 이 원리가 해당되는 주택은 그 밑으로 가면 또 있는 거야. 그 연결고리를 잘 연결해야 돼요. 그게 지방까지 연결이 돼요. 유동성 주냐, 전세가 주냐, 이게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뉘는 거고, 어, 아무튼 복잡합니다. 복잡해요. 자, 공부 열심히 하시길 바라고요. 한 주 또 어, 활기차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에 또 다른 내용을 가지고 말씀드릴게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칠게요.